아무리 우수한 장비가 많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꼭 이긴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훨씬 우수한 장비로 무장한 다수의 기갑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지휘관의 엉터리 지시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병사들의 엉성한 전투 능력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에게 연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강한 사기와 지형의 이점을 절묘하게 융합해 효과적인 교전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으로 진격할 때 러시아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우선 북한군의 저항이 문제입니다. 북한군의 사기는 높다고 할 수 없지만 반백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 정권에 세뇌당한 탓에 우리 군을 고깝게 보거나 적대할 이들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최근 급감하는 초급 장교 인력을 고려할 때 전시의 간부들의 수준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학군 장교의 급감이 심각합니다. 2011년 창군 이래 최초 합동인관식을 통해 인간한 학군 장교 수는 4,2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3일 인간한 학군 장교 수는 3,461명에 불과합니다. 10년 새 장교의 수가 20%나 급감한 것이죠. 사병 복무 기간의 감소, 불안한 장래, 낮은 임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2030년대 한해 인간 장교 2,000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인원이 줄어들면 장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과의 교전에서 우리 군이 러시아처럼 졸전을 펼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도발하고 있으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한반도 위기는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라는 헛소리를 자행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북침 전쟁연습이라는 글을 올려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망동으로 인한 결과를 심사숙고해서 자숙하라는 가당치도 않은 말을 내뱉고 있는데요. 이는 그야말로 제 앞가림도 못하는 헛소리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에게 군사력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산업,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추월할 수 있는 항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김정은 정권은 빈약한 군사력으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핵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위협해 간신히 정권을 유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은 민중을 먹여 살리는 건 역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주요 수입원은 해킹입니다. 작년 한 해만 북한은 우리 돈으로 4,68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훔쳤습니다. 기반 산업 없이 해킹이 주요 산업이라니 정말 도적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을 상대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지금과 같은 준비 상태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은 전혀 잃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심 세력을 다 파괴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어차피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들의 자산 중 몇 개가 줄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으로 북한은 우리나라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용해 정규전이 아닌 게릴라전을 계속해 우리 군의 출혈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강력한 군사력만 믿고 자만했다간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충돌한다면 군사적 수단 외에도 비군사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방어 준비 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군이 북진 시 가장 문제점으로 알려진 북한의 요새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은 서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의 요새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김일성의 전쟁 준비 때문인데요. 지난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은 미공군의 압도적인 전력을 맛보고 도리어 패전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휴전 이후 수도인 평양을 지키기 위해 노이로제에 걸린 것처럼 요새화에 집착했는데요.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할 때도 전국토의 요새화를 주장하며 지속적인 방어 능력 확충에 열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평양은 하나의
거대한 성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평양의 모든 군수 관련 공장들은 지하화가 되어 있어 지상 건물을 파괴하더라도 지하에서 계속 군수 물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요새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평양 지하철은 핵조차 방어할 수 있도록 매우 깊은 위치에 건설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통상 지하철이 지하 50m 이내에 심도에 짓는 반면 평양의 지하철은 무려 지하 100m의 심도에 지어져 있습니다. 즉 평양 지하철은 하나의 거대한 지하 요새인 셈입니다. 또 평양을 지키는 수비대 역시 부정부패와 가난에 찌든 북한군 치고는 상당히 질이 높습니다. 북한군의 가장 최신형 전투기인 미구 29가 평양 상공을 방어 중이고 지상에는 일명 평방사로 불리는 제91 수도방어군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수도방어군단은 북한의 최신 장비를 가장 먼저 받는 부대인데요. 북한의 최신 전차 전력인 천마호나 폭풍호, 선군호 중 대다수가 이 평방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 일부는 우리 K1 전차를 지근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군이 평방사에 지지는 않습니다. 각종 장치를 개선한 K1, 2원 전차만 나서도 평방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K2 전차의 경우에는 아예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심합니다. 다만 아예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북이 2020년에 공개한 M2020 전차가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K1, A1, K2 전체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북한에 밀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북한을 깔봐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장비가 아무리 구형이라도 전차포로 장갑차를 부수지 못하거나 대공포로 전투기를 격추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북한이 자랑하는 대량의 고사포 전력은 저고도와 중고도 방공만 가능하지만 F5나 FA50 같은 캐스 임무용 전투기들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또 T-62 전차를 바탕으로 개발한 천마호나 T-54, T-55 계열 전차로 무장한 북한 기갑부대를 우리 기갑부대가 격파하는 것은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 병력의 저항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평양을 방어하는 제91 수도방어군단의 저항은 상당한 변수로 자리 잡을 텐데요. 평양까지의 진격로를 분석해보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평양 점령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진격로는 바로 개성 평양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성 평양고속도로의 길이는 170km로 시속 60km 속도로 진격하면 3시간이면 평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 평양고속도로는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성이 있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연하는 국도를 따라 이동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성과 사리원에 있는 시가지를 통제해야 합니다. 개성과 사리원을 통제하지 않고 급하게 기동하다가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보급로가 차단당한 러시아군처럼 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시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3시간이 아니라 3일이 걸려도 평양 외곽조차 밟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포로 우회해서 진격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대동강 때문입니다. 남포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강폭이 최소 1.5에서 최대 2km에 달하는 대동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그럼 이건 상륙작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남포 역시 시가지가 크게 발달해 시가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평양으로 가려면 시가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우여곡절 끝에 평양에 도착해도 문제입니다. 평양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입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의 세뇌를 가장 강하게 받은 300만 명의 시민들이 북한군과 합세 수도 사수를 위해 발악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답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2달이 넘도록 평양보다 훨씬 작은 인구 45만 명의 중소도시 마리우폴을 점령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군이 엄청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평양을 점령하려면 각종 대포와 미사일로 평양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단순한 포격으로 수백만 규모의 시가지를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마리우폴을 함락하기 위해 러시아 수만 대군을 동원해 모든 포병 전력을 집중시켰음에도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하지 못한 것이 좋은 증거인데요. 오히려 도시를 부수려다 마리우폴처럼 현지인들의 반감만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새로운 기갑 전력을 개발한 것인데요. 우수한 전자장비와 능동방어 장치로 무장한 3.5세대 이상의 전차와 현대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진 다수의 IFV로 구성된 시가지 전문 전투단을 편지한다면 제 아무리 철옹성 같은 평양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제143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가 개최
합체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의에서 K-21 보병전투차 2차 사업의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7기동 군단이 가진 K-200A1을 후방 장비로 돌리고 강력한 화력과 튼튼한 장갑을 가진 K-21로 재무장을 추진하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로 양산될 K-21은 이전에 K-21이 가진 단점을 완전히 극복한 첨단 무기일 것이라고 분석 중입니다. 호주에서 독일제 KF-41 링스와 경쟁 중인 하나의 AS-21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평양 시가전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성을 가진 우수한 장갑차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4일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K2 흑표 전체의 4차 양산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요 검증과 사업 타당성 조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최대 183대를 양산해 7기동 군단의 전차를 싹 K2로 갈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K2 역시 K2 수출형 개발 과정에서 얻은 여러 기술이 적용되어 한층 우수한 차세대 전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업만 제대로 통과돼도 평양 시가지에서 우리 장병들이 무의미하게 희생될 가능성은 크게 적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 육군의 기갑 전력이 비약적으로 강력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